안녕하세요. 저는 빈손으로 떠나 그가 진정한 사랑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혼자 상처를 치유하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순응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비껴가지 않는 법입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연. 총 3부였고 마지막 한 부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걷어갔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주는 확연히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지은은 이미 입꼬리를 감추지 못하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젊고 당당했으며 숨김없는 승리자의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안심하세요.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고집했지만 나 민주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는 양복 소매를 정리하며 그가 늘 쓰던 베푸는 듯한 온화함이 담긴 어조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일회용 플라스틱 펜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 펜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러 해를 사용해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10년. 제가 22살에 그와 결혼해서 지금 32살이 되기까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10년을 이 결혼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요, 그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35살 남자가 사랑에 빠지니 미친 사람처럼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활력과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며 제가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어 고인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히스테리를 부렸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점점 더 짜증스러운 눈빛과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란을 피우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을 제안한 것은 그였고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사의 지분, 지난 몇 년간 구입한 부동산과 투자 모두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처럼 매달리고 재산 분할 때문에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는 그 순간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고 눈은 놀랍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저는 진정한 의미의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상자의 낡은 옷과 몇 가지 값나가지 않는 개인 소지품 외에 이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가져가는 것은 빛바랜 결혼 증명서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암적색 이혼 증명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 앞으로 몸 잘 챙기세요.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고 일부러 꾸며낸 듯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요, 그래도 젊을 때 자기 앞가림을 해야죠. 언니는 지난 몇 년간 집안일에만 신경 쓰느라 사회와도 단절된 것 같던데요.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주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한 네일, 최신 유행 원피스. 민준의 곁에 기대어 싱그러운 젊음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3년 전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색도 아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메마르고 아무런 기복 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일 없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도 따라 일어섰고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지은이 그를 잡아당기자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초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이 도시였고 거리는 여전히 차량으로 북적였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저는 집이 없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잔액 변동 알림이었습니다. 모든 예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이번 분기 월세를 지불하고 나니 1328원 50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밉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 격렬한 감정은 이미 수없이 많은 밤, 빈 방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의 휴대폰 속 노골적인 대화 기록을 보며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저는 길가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묻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빌린 30제곱미터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지가 좀 벗겨져 있었지만 다행히 저렴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여 차량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번화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쇼윈도들, 서로를 안고 걷는 연인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지금 분명 기뻐하고 있겠지요. 드디어 추한 아내를 떨쳐내고 진정한 사랑과 함께 새로운 열정 가득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고 서연인 저는 32살, 가진 것 하나 없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뒤늦게서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휴지 한 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나지막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울고 나니 좀 나았습니다. 울고 나면 이 천여 원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저는 빈손으로 떠나 그의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바보 같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우스꽝스러운 자존심이었습니다. 적어도 떠날 때 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고 저 자신을 더 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는 약간 낡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제가 빌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삶, 아니, 이것은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강요된 초라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복도에는 언제나 축축한 기름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새든 원룸은 6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매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종아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는 여행 가방 2개와 천 가방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나무판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페인트가 벗겨진 책상 하나. 창문은 다른 동 건물 벽을 마주하고 있어 낮에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300여 원 남짓한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0원 이상 쓰지 않기로 계산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빵 하나, 점심은 직접 끓인 물국수에 채소 몇 가닥을 넣고 가끔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호사였습니다. 서둘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된 이력서를 꺼내 희미한 불빛 아래 수정했습니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경력은 구직시장에서 눈에 띄는 5점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중과 결혼했고 그의 요구로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보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 경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력서는 대부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몇몇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지만 대부분 사기성이 짙은 회사였거나 제가 7, 8년간 경력 단절 상태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변하며 정중하게 기다려달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임시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계산원으로 일했고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으며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힘들고 수입도 불안정했지만 적어도 다음 분기 월세를 낼 때 집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게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때 저는 심야에 담배를 사러 오는 젊은이들이나 야근을 마치고 피곤에 절어 있는 직장인들을 보며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는 함께 설거지하는 아줌마들이 시시콜콜한 집안 이야기나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는 깊은 골짜기처럼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소식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캐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대놓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민준과 제가 공유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동정심 때문이거나 다른 어떤 심리에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제게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그와 지은이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고 소셜미디어에는 사진이 도배되었다고요. 가장 최근 소식은 그들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규모가 엄청났고 지은의 손가락에 끼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너무 바보같이 그들에게 당했어. 저는 묵묵히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큰 파도가 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딱지가 앉은 상처처럼 건드리지 않으면 아프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가끔 밤늦게 수시는 몸을 이끌고 6층 계단을 오를 때 완전히 버려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 듯한 먹먹한 통증이 다시금 스며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할인 달걀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TV 뉴스에 민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토크쇼였습니다. 그는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회사의 발전 계획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카메라는 방청석을 스쳤고 지은은 맨 앞줄에 앉아 턱을 괴고 그를 숭배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민 대표 젊고 유능하네. 약혼했다는데 약혼녀도 예쁘고 정말 인생의 승자야. 저는 고개를 숙여 쇼핑 바구니에 담긴 가장 저렴한 달걀과 할인 중인 국수 2봉지를 보았습니다. TV 속 화려한 세상은 차가운 화면을 사이에 두고 저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삶의 거친 질감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웃고 싶었습니다. 한때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두 사람을 이렇게나 다른 처지로 몰아넣은 운명의 신기함에 저는 달걀과 국수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달고 다른 지갑에서 정확히 맞는 금액의 잔돈을 세어 지불했습니다. 마트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우스꽝스러운 감정마저 사라지고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절박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임시직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32살의 경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여자를 누가 원할까요? 제가 거의 포기하고 더 먼 곳에서 숙식 제공 없는 식당 종업원 일이라도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예전 대학 동창 중 거의 연락이 없었던 하은이 어디서 제 근황을 들었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친구 회사인데 규모는 크지 않아. 지금 행정 직원을 뽑는데 일이 좀 잡다하고 월급도 그리 높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안정적이고 꼼꼼하고 꾸준히 할 사람을 찾고 있어. 네가 예전에 일 처리 꼼꼼하게 잘했던 거 기억나는데 한번 가볼래? 낡은 휴대폰을 쥔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서야 말했습니다. 응, 가볼게. 하은아, 고마워. 천만에 오랜 동창인데 뭘. 하은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잘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앞에 놓인 마지막 지푸라기였고 저는 그것을 꽉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면접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서울 동부에 있는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사흘 동안 임시 웨이터로 일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사람을 통해 구한 일이었고 하루에 12만 원의 한 끼 식사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삶은 저를 가장 깊은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저는 스스로 한 발 한 발 기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초라해질지라도 호텔 연회장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검은 구두를 신고 무거운 쟁반을 들고 시끄러운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소를 유지해야 했고 움직임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3번의 연회가 끝나고 나니 발목은 부어 있었고 허리는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연회가 끝나자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쑤시는 팔을 주무르며 호텔 뒤편 문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얇은 외투를 여미고 2 블록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택시비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리 뒤쪽은 호텔의 뒷골목과 주차장이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면접 때 무엇을 입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좋은 양복 한 벌은 결혼 전에 산 것이었는데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났지만 다림질하면 그래도 입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약간 망설이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닳고 낡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윤곽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지훈, 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몇 번 큰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 속 그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성적도 좋았으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해외로 나갔다고 들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으며 동창회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그는 2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눈썹 사이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재빨리 제 초라한 옷차림을 스쳤지만 머무르지 않았고 불쾌한 탐색이나 연민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야? 그의 어조는 아주 자연스러웠고 마치 평범한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긴장했던 제 신경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기서 임시직위를 막 마쳤어. 저는 입꼬리를 당겨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집에 가는 길이야. 너는 여기서 고객 만나고 이제 막 끝났어. 지훈은 제 뒤편의 텅 빈 골목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택시 잡기 쉽지 않을 텐데 어디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버스 타면 돼. 아주 가까워. 버스 이미 끊겼을걸.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부드러우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이쪽이 안전하지 않아. 타. 오랜 동창인데 가는 길이야. 그가 조수석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정말 차가웠고 저는 몸을 으스스 떨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했고 그의 말대로 막차는 정말로 이미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피로와 추위가 우세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고마워라고 말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아주 깨끗했고 희미하게 삼나무 향 같은 것이 났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 제 음침하고 축축한 원룸과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지우는 차를 출발시켜 부드럽게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제 주소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 낡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말할 때 얼굴이 약간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할 뿐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앉아 무의식적으로 낡은 캔버스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닫힌 차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별로 변한 게 없네. 저는 그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2살의 저와 20살 초반의 여대생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가의 잔주름, 눈썹 사이의 피로감, 그리고 이 옷차림까지 초라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너는 많이 변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기억 속 그 마르고 조용했던 남학생은 이제 차분하고 유능하며 성공한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는 법이지. 그는 살짝 웃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 아래 그의 옆얼굴은 약간 흐릿해 보였습니다. 나는 몇 년 전까지 계속 해외에 있었어. 작년에야 돌아왔어. 네가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제 심장이 마치 쥐어짜는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이혼했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말하는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미안.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적절한 정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지나친 호기심이나 위로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금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이혼했는지 캐묻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으며 굳이 화제를 찾아 헛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이런 침묵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차는 곧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고장나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안쪽으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차를 세웠지만 곧바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선명한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작은 회사를 차렸어. 수출입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시작 단계라. 사무실에서 행정과 재무 관련 잡무를 처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업무 내용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월급은 지금으로서는 업계 평균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는 잠시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요즘 혹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괜찮다면 한번 고려해봐. 네가 예전에 전공 공부도 탄탄하게 하고 일처리도 꼼꼼했던 걸로 기억해.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소개해준 일자리는 아직 시도해보지도 못했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제안은 마치 허기진 제 앞에 놓인 유혹적인 케이크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전공 분야를 접하지 않아서 아마 많이 서툴 거예요. 저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통제할 수 없이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본기가 있다면 괜찮아. 구체적인 업무는 천천히 익히면 돼. 지훈의 어조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어떤 시혜적인 의미도 없었고 오히려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믿을 수 있고 함께 꾸준히 일할 사람이 필요해. 네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괜찮으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회사 소개랑 직무 요구사항을 보내줄게. 바로 결정할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저는 거의 기계적으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의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단순했습니다. 짙은 푸른 바다 한 조각.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일찍 쉬고 올라갈 때 조심해. 저는 차에서 내려 어두컴컴한 골목 입구에 서서 그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등이 밤하늘에 두 줄기 붉은 빛을 그렸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휴대폰을 쥔 제 손바닥에는 약간 땀이 났습니다. 카카오톡에 새로운 연락처. 지훈이 이미 조용히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와 올라갈 때 조심해라는 한마디. 이것은 이혼 후 몇 달 동안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느낀 평화롭고 어떤 판단도 없는 존중이었습니다. 차가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저는 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켜져 있었고 지훈과의 대화창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어떤 구석이 그 차 안의 희미한 삼나무 향과 그 평온한 눈빛에 살짝 닿아 아주 미세한 틈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최고급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빌딩에 있었고 한 층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직원은 1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바빴지만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제 면접은 놀랍도록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반적인 면접과는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지훈은 제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했고 제가 10년간 경력 단절 상태였다는 사실에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일상, 행정 업무, 기본적인 재무 회계 처리, 계약서 정리 및 보관, 그리고 몇 가지 잡다한 연락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많고 꼼꼼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책상 위에 얹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솔직했습니다. 초봉은 65만 원이고 4대 보험 가입됩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 5일 근무입니다. 업무가 바쁠 때는 야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65만 원은 이 도시에서 높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익숙해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네요. 합류를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빌딩을 나설 때 햇살이 약간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도 섞여 있었고 초겨울의 시린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후에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백화점에 가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출근복 2벌을 샀습니다. 옷은 비싸지 않았지만 재질이 꽤 좋았고 입고 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더 이상 그렇게 칙칙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니 업무는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물과 종이 주문, 택배 발송 및 수신부터 영수증 대조, 시스템 입력, 서류 정리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저는 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흡수했습니다. 10년간 사회와 단절되었던 공백 때문에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다행히 기본기는 있었고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노트를 준비해서 모든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훈은 매우 바빴고 자주 외부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그는 저에게 평온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 지시는 명확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없었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동정이나 특별 대우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젊었고 처음에는 저처럼 나이 많은 신입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점차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끔 회식에도 참여했는데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제가 이 거대한 사회라는 기계에 조금씩 다시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은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저금하고 ATM 기기에 찍힌 숫자를 보며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아파트였지만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고 남향이라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삶은 태엽을 감은 듯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출근, 퇴근, 가끔 야근. 저는 민준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혹은 소셜미디어 구석에서 그와 지은의 소식을 들을 때면 또 어디에 놀러 갔고 또 어떤 명품을 샀다는 이야기에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전생에 알던 사람들 같았고 그들의 화려함은 그들의 것이었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끔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항상 야근이 너무 늦었거나 가는 길이 같을 때였습니다. 이유는 늘 충분했고 어조도 변함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화제는 주로 업무, 날씨 혹은 별다른 중요성 없는 사회 뉴스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요점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분기별 보고서 마감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고 저장 및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지훈이 어느새 제 사무실 책상 옆 칸막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고했어. 그가 코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방금 끝났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퇴근이야.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거울벽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반쯤 낡은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와 양복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형성된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 같았습니다. 차는 제가 사는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차 안에 실내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응. 말해봐. 우리가 안 지도 꽤 되었고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지냈잖아.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단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생활이 단순한 편이야. 일 외에는 복잡한 인간관계도 별로 없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집에서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어. 제 심장이 알 수 없이 한 박자 건너뛰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네가 성격이 차분하고 일 처리도 꼼꼼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은 유난히 집중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 나랑 가정을 꾸리는 걸 고려해 볼 생각 없어? 저는 즉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직접적이었고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낭만적인 서론도 뜨거운 고백도 없이 마치 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프러포즈 같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알아. 그는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린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당장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결혼을 일종의 협력 관계로 볼 수 있어. 서로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삶을 헤쳐나가는 거지.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야. 너를 존중하고 보살펴 줄게. 물론 네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내가 이 말을 꺼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아. 협력, 지지, 책임. 이 단어들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랑. 민준을 겪고 난 후 저는 그 허황되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것은 안정적인 안식처.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아니었을까요? 지우는 믿음직하고 신중하며 사업 수완도 있었고 저를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버려지거나 비교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해서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평온한 옆모습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저울질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과거의 초라함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결혼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와 민준에게 사랑이 기반이 되었던가요? 한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물론이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해. 어떤 생각이든 언제든 나에게 말해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밝은 투룸에서 지훈의 말을 되풀이해 생각했습니다. 협력식 결혼. 차갑게 들리지만 묘하게도 솔직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지훈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방을 정리했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하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다를 떨던 중 그녀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참 지훈이 그 사람 참 괜찮아. 말이 좀 없어서 그렇지. 예전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일처리 정말 꼼꼼하고 믿음직했어. 듣자 하니 전에 해외에서 연애를 했다는데 상대방이 해외에 남고 싶어 해서 지훈이가 돌아오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헤어졌대. 그 후로는 별다른 연애 소식도 없었고 깨끗한 사람이야. 하은의 말은 작은 안정제 같았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자 저와 지훈은 눈이 마주쳤고 서로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대화는 전혀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 금요일 퇴근길에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저는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평온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는 조용히 기다렸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동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도해봐요. 지훈과의 결혼은 거의 절차적일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없었고 양가 소수의 친지들만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하은과 연락하고 지내던 다른 친구 2명만 왔습니다. 지훈 쪽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한 분과 사업상 아는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그가 제 의견을 묻기에 저는 아주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제 짐은 원룸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각 방을 썼습니다. 그가 제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협력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마치 안정된 궤도에 올라선 듯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계속 지훈의 회사에 다녔고 직위도 변함없었으며 업무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저와 지훈의 관계는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엄격한 사장이었고 저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보통 함께 집에 갔습니다. 가끔 그가 요리하기도 하고 제가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의외로 괜찮았는데 간단한 음식들이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업무나 잠시 뉴스를 보며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보통 서재로 가서 이메일을 처리했고 저는 부엌을 정리한 후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11시쯤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정도, 다툼도, 심지어 깊은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는 질서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고수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저는 그가 셔츠 다림질을 선호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협력하는 두 명의 룸메이트처럼 이 공간의 깔끔함과 고요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에 관한 일들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끔 소셜미디어를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배경음처럼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은 결혼 후에도 매우 요란스럽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며 명품, 가방, 여행, 그리고 애정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들을 스쳐 지나갈 때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생의 일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온하게 날들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 오는 저녁까지는요. 비가 거세게 내렸고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월말 결산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고 지우는 저녁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겨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배경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연아, 쉰 목소리에 거의 부서질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가락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한때 뼛속까지 사무쳤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혐오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씨인가요?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술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 망했어. 지은이 걔가 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 회사 계좌도 텅 비었어. 내 명의로 사채까지 빌렸어. 지금 빚쟁이들이 매일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서연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는 빗물이 흐트러져 바깥의 찬란한 도시 불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가 예상했던 동요나 동정심 대신 역시나라는 황당한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의 횡설수설하는 울음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은 변호사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서연아, 이러지 마. 그가 다급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끔 높아졌고 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늘 보이던 초조함과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10년이나 함께 했잖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어. 네가 재혼한 거 알아. 그 주씨라는 사람 돈 좀 있다던데. 나한테 돈 좀 빌려줘서 급한 불 좀 끄게 해줘.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몇 배로 갚을게.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당신이 강요해서 사인한 거예요.
저는 빈손으로 떠났어요. 당신의 빚,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 모두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그가 소리쳤고 이어 혼란스러운 애원이 뒤따랐습니다. 부탁이야. 예정 생각해서라도 나 정말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 그 빌어먹을 계집애. 걔가 날 속였어. 오직 너만이 나에게 진심이었어. 서연아, 날 살려줘. 내가 앞으로 꼭 잘해줄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자기 변명과 도덕적 구속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으려니 그저 한없이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진심, 그가 그토록 버려두었던 것이 바로 저의 진심 아니었습니까? 저는 당신을 도울 돈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돈은 남편의 것이고 제가 함부로 쓸 권한이 없어요. 민준 씨, 성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았어요. 말을 마치자 저는 그가 더 이상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맺혀있던 어떤 응어리가 이 황당한 전화와 함께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딩 입구에 도착해서야 우산을 위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가지러 갈지 아니면 비가 좀 그치기를 기다릴지 망설이고 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지훈이 몸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차문을 열고 앉으니 몸에 약간의 물기가 묻었습니다. 접대 끝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일찍 나왔어. 네가 아직 안 돌아왔고 비도 많이 와서 데리러 왔어. 그가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키며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일이 너무 힘들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에 관해서는 한 번도 그에게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마치 가시처럼 뽑아냈어도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운전대를 쥔 손이 미세하게 굳는 듯 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찾았어? 네.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지은이가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고 회사도 망했고 사채까지 썼다면서 갈 데가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입꼬리를 당겨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 생각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요.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도울 수 없으니 자기가 책임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닦아내는 앞유리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끊고 차단했어요. 차 안은 잠시 조용했고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잘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지 않았지만 차분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또 너를 귀찮게 하면 나에게 말해줘. 내가 처리할게.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거리에 불빛이 흐르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세한 것을 캐묻지 않았고 과거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편에 서서 말없는 지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준의 전화 때문에 일어났던 마음속 미세한 파동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응. 제가 짧게 대답하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의 흐릿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가 협력 때문에 선택했던 결혼. 제가 그저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이 순간 저에게 협력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지지감을 주었습니다.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멈춰선 후 지우는 바로 내리지 않고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과거로 보내. 우리의 날들은 앞에 있어. 저는 그의 평온하고 깊은 눈을 보며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전화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때로는 낮에, 때로는 한밤중에. 목소리는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내용은 뻔한 가난 타령, 불쌍한 척, 지은을 저주하는 말, 그리고는 끊임없이 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2번 정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지역 번호가 오면 바로 끊었습니다. 그도 제가 이 길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고 지우는 회사에 볼 일이 있어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건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들여 손질하던 머리카락은 이제 기름지고 지저분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붓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몸에 걸친 구겨진 양복은 누가 봐도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사장님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삶에 심하게 얻어맞은 후의 초라함과 낙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집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제발 문 좀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더 추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지훈이 돌아왔을 때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전고리는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제발 떠나주세요. 제 생활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눈이 갑자기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앞으로 달려들어 문틈에 손을 끼웠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지은이 그 빌어먹을 계집애. 걔가 내 경리랑 짜고 내 회사를 텅 비게 만들었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보증 계약서에 잔뜩 서명하게 만들었고 지금 빚쟁이들이 매일 날 찾아와. 집도 차도 다 담보로 잡혔어. 나 이제 살 곳도 없어. 그는 말을 아주 빠르게 쏟아냈고 침이 거의 문에 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이제야 누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인지 알겠어. 서연아, 우리 10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 그 지훈이 그 사람 돈 그렇게 많다던데 그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해줘.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일단 이 사채 이자라도 갚게 해줘.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몇 배로 갚을게. 그의 눈빛은 광적이고 조급했으며 마치 저나 지훈이 그에게 빚진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과거 때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세한 파동마저도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그저 한없이 황당하고 심지어 좀 웃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추구했던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가져온 결과란 말입니까? 민준 씨,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과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둘째, 제 남편의 돈은 저와 상관없고 더더욱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셋째, 당신 회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당신이 지은이를 맹목적으로 믿고
회사 핵심 직책을 모두 그 사람 측근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무분별하게 돈을 쓰고 심지어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그런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투자에 손대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겠어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한 뼘씩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예전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이 거두어야 할 열매예요. 저는 순간 새파래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줄 의무는 없어요. 특히 당신이 깊이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는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그가 저를 노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절당한 후의 원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잘 사는 남자 만났다고 태도가 돌변하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당장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문을 닫으려는 신호를 했습니다. 그가 문틈을 꽉 붙잡고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위협했습니다. 서연아, 나를 궁지로 몰아넣지 마. 네가 날 안 도와주면 내가 네 회사에 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네 아파트 단지에도 가서 소란을 피울 거라고. 내가 모두에게 네가 얼마나 매정하고 냉정한 여자인지 다 알려줄 거야. 그 지훈이가 너를 계속 데리고 살지 두고 보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염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지훈이 제 과거 때문에 망신당하게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막 안정된 삶이 다시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굳어 있을 때 차분한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민준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찡그렸지만 이내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문 앞에 미친 남자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민주는 지훈을 보자마자 기세가 절반으로 꺾였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 불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지훈이야? 잘 왔어. 당신 마누라 예전에 나랑 10년이나 같이 잤어. 지금 내가 어려운데 당신들이 모른 척 할 수 없어. 지훈의 시선이 그제야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담담했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민준의 욕설은 저도 모르게 작아졌습니다. 민준 씨, 실례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과 서연 씨의 과거는 제가 잘 압니다. 두 분은 이미 법적으로 이혼했고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서연 씨와 상관없고 더더욱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반걸음 앞으로 나서서 저를 완전히 등 뒤로 가린 채 민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란을 피우겠다고 했죠. 지훈의 어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당신 명의의 그 빈 껍데기 회사 마지막 몇 건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당신의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지은 씨가 현재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괴롭힌 전화 녹음과 오늘 이 현관의 CCTV 영상도요. 그가 고개를 들어 복도 구석의 CCTV 카메라를 힐끗 보았습니다. 경찰이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며 마치 무서운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고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가자. 밖이 시끄러워. 그는 문 앞에 얼어붙어 떨고 있는 민준을 무시하고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문 밖은 몇 초간 죽은 듯이 고요하다가 비틀거리며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서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훈의 그 말 속에 숨겨진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지훈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정숙이 옆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 제게 건넸습니다. 놀랐어?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금 흐름, 그리고 지은의 단서. 지훈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정보가 중요해. 그 회사 문제가 생긴 건 이 지역 상권에서는 비밀이 아니었어. 지은이에 관해서는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그녀가 해외 어느 도시에서 나타난 것을 봤다고 했어. 전에 돈을 가지고 도주했던 사건과 수법이 매우 흡사해서 겸사겸사 정보를 제공해줬을 뿐이야.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그에게 알려줬을 뿐이야.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야. 위협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할 거야. 숨어 있거나 다른 구명주를 찾거나. 그는 저를 보았고 눈빛이 온화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처리할게. 너는 그저 네가 지금 내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 우리 집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어. 아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보호받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협력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물컵을 쥐었습니다. 민준의 출연으로 인해 생긴 마음속의 그 작은 그늘이 지훈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인과응보. 저는 창밖의 환한 햇살을 보며 방금 전 민준의 초라하고 광기 어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비껴가지 않는 법입니다. 민준은 정말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소동으로 일어난 물결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훈의 반응과 그의 말 속에 어렴풋이 드러난 정보는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훈의 서재 서랍 중 하나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탐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끔 그 평범한 자물쇠가 그의 거의 텅 빈 집에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저의 과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와 민준의 결혼 파탄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예전에 민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하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몇 년간 내가 동창 모임에서 거의 말을 안 했잖아. 하은이가 내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잡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어떻게 하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하은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결혼한 후 그는 제가 월급과 저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존중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망설임 없이 저에게 일자리를 주고 협력 결혼을 제안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무관심은
혹시 그가 제가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오래된 고객들 중 몇몇은 제가 대신 전화를 받거나 회의를 주선할 때 상대방 회사의 이름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중 한두 곳은 민준이 예전에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마찰이 있었던 협력사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집에서 그들을 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개별적으로는 별것 아니었지만 연결시키자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압류처럼 저에게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그것은 세심하면서도 절제된 친절이었습니다. 제 생리 주기를 기억하고 묵묵히 생강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침대 머리맡에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가끔 무엇인가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 그는 금세 관련 자료나 강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은 남편이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고단수의 협력 파트너가 계약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좀 지루했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지훈 씨, 예전에는 왜 계속 결혼 안 했어요? 지훈 씨 같은 조건이면 소개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의 시선은 TV 화면에 머물러 있었고 어두운 불빛 속 그의 옆모습은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났어.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빴고 돌아와서는 창업하느라 바빴어. 연애는 시간도 없고 번거롭게 느껴졌어. 그럼 처음에는 왜 저를 찾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어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랜 동창이라서, 속사정을 잘 알아서.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에서 그의 눈빛은 약간 흐릿했습니다. 너는 조용하고 여러 일을 겪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게다가 너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잖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대답은 흠잡을 데 없었고 우리 협력 결혼의 기본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연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 호텔 뒷골목에서 그렇게 절묘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삶은 제가 꿈꾸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혼 기간 동안의 상처가 저를 의심 많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그저 예정을 생각해서 오랜 동창을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저는 의심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주지훈 씨의 아내와 주 팀장 비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은 더욱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지훈은 아주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주말 지훈의 고모가 다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고모는 아주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고모는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로 우리 부부에게 잘 지내고 얼른 손주를 안겨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고 지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고모와 함께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모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갑자기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하고 저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이 아이는 생각이 많아. 모든 걸 마음에 담아두고 예전에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또 누구를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 돌아온 후에는 더 말이 없어졌어. 그 애가 너랑 결혼해서 나는 정말 기뻐. 지금 안색도 많이 좋아졌잖아. 저는 가슴이 덜컥했고 고모의 말을 이어 물었습니다. 고모, 지훈 씨가 예전에 해외에서 연애가 잘 안 풀렸다고요? 고모는 저를 힐끗 보시더니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 여자의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어쨌든 상처가 꽤 깊었어. 그래서 그 애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지만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간을 좀 줘. 천천히 해.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아프게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하은에게 들었던 미래 계획의 차이로 헤어졌다는 이야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고모는 이틀을 머무시다 떠나셨습니다. 고모를 배웅하고 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그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덩굴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의 과거는 그가 보여준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베푸는 친절, 그 적절한 배려와 존중이 정말 그저 동창이라는 의리와 협력 관계 때문일까요? 그리고 민준의 몰락은 정말 그가 자업자득이었고 어떤 외적인 영향도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증거도 없었고 지훈에게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평온을 깨뜨릴 대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심이 일단 싹트기 시작하면 마치 온전한 천에서 실밥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자꾸만 잡아당겨 그 뒤에 어떤 무늬가 숨어 있는지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예전보다 지훈의 전화와 이메일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가 제가 처리하도록 허락한 공적인 범위 내에서였습니다. 저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말할 때에 미세한 표정 변화를 살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전화를 받고 서재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문 닫는 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침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너머로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몇 단어를 포착했습니다. 마무리됐어. 깨끗하게. 흔적 남기지 마. 제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무엇을 마무리했다는 걸까? 흔적을 남기지 말라니? 전화는 곧 끝났습니다. 그가 나와서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심지어 저에게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거래처 하나 드디어 해결됐어. 저도 애써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두려움과 더 깊은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로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 결혼,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구명줄이자 안정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그가 무심코 베푼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덫이었을까요? 저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의심이 일단 뿌리내리자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지훈 사이에 존재했던 그 암묵적인 약속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가 친절하고 세심할수록 저는 그 아래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냉담함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욱 침묵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훈도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가끔 몇 초 더 머물렀고 제가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아주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출장으로 옆 도시에 갔고 다음 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할 일을 마치고 조금 일찍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퇴근할 때면 항상 문을 잠갔습니다. 아마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비서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홀린 듯이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필요한 사무용품과 서류 외에는 개인 물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넓은 원목 책상에 닿았습니다. 그 잠긴 서랍,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그 서랍은 마치 마법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가서 쪼그려 앉아 그 평범한 자물쇠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은 책상 다리 근처 카펫 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틈새에서 번뜩이는 금속빛에 이끌렸습니다. 아주 작은 황동 열쇠였습니다. 아마 그의 열쇠 꾸러미에서 무심코 떨어져 이곳으로 굴러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1분 내내 응시했습니다. 결국 손을 뻗었고 차가운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살짝 돌리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는 황색 종이 파일 봉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영어 비즈니스 잡지 몇 권과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파일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세한 개인 배경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주인공은 저였고 시점은 제가 이혼하기 전후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 기간 동안 살았던 주소, 경제 상황, 구직 상황, 심지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호텔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기록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 종이를 뚫을 듯 힘있는 글씨였지만 아무런 이상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처지가 곤란함. 두 번째는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주식 변동 복사본이었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아닌 민준과 지은, 그리고 제가 파생된 몇몇 회사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민준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몇 달 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몇 건의 거액 자금이 투자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몇몇 해외 역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옆에는 인쇄된 주석이 있었는데 이 계좌들이 이전에 몇몇 상업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는 민준회사의 핵심 고객들이 경쟁사에 빼앗긴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그 경쟁사 명단에는 지훈회사의 협력사 두 곳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한 쌍이 해외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훨씬 젊은 지훈이었고 여자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아주 예뻤습니다. 지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어 이름 사리나와 7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아래에는 옛날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지역 경제면의 작은 뉴스 기사였습니다. 작은 수출입 무역 회사가 동업자의 횡령 도주로 파산 청산되었고 창업자는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업자의 이름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주문박. 저는 어렴풋이 지훈의 아버지가 그 이름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는 파일 봉투를 내려놓았고 숨쉬기가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 짙은 파란색 상자를 들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디자인이 단순한 남자용 백금 반지 한 개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JS라고 새겨져 있었고 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도 있었는데 아주 작고 디자인도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사무실 책상 다리에 등을 기댄 채 카펫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 순간 이 차가운 서류들에 의해 연결되어 제 피를 거의 얼어붙게 하는 진실을 짜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사했고 제가 가장 초라했을 때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단순히 협력이나 오랜 동창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민준은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고 심지어 민준의 파산을 이끈 주범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는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초라하고 비참한 옛 동창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의 과거의 고통과 관련이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사진 뒷면에 살인아를 떠올렸고 고모가 말했던 사람에게 속고 아프게 한 적도 있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파산 후 자살했다는 그 신문 스크랩을 떠올렸습니다. 모호하지만 섬뜩한 추측이 제 머릿속에서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제자리에 놓아야 했습니다. 책상을 짚고 일어설 때 다리가 풀려 거의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윙윙거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속였습니다. 아니,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거대한 거짓말과 복잡한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포용하고 보호해준 것은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일까요? 민준을 공격하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저에 대한 진정한 감정은 단 한 조각이라도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엄청난 실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가져온 폭풍에서 벗어나 평온한 항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더 깊고 은밀한 폭풍의 중심일 뿐이었습니다. 한밤중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앉았어. 불편해. 그가 다가왔습니다. 몸에서는 밤의 차가운 기운이 났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밝은 불빛 아래 그를 보았습니다. 이 얼굴은 한때 제가 믿음직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없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 제 목소리는 쉬고 메말랐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 회사가 그때 동업자에게 사기당한 건가요? 그 동업자가 민 씨였나요? 그의 발걸음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얼굴의 온화한 표정은 조수처럼 쓸려 내려갔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착함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 들켜버린 서늘함, 그리고 한 줄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도 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봤구나. 그는 평서문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짐작했어요. 제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그 당시 아버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해서 아버지가 자살하게 만든 그 동업자가 맞죠.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는 나지막한 똑딱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길었습니다. 맞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노건우. 내 아버지는 그를 형제처럼 여겼는데 그는 그 신뢰를 이용해 회사를 텅 비게 만들고 도주했어. 내 아버지는 모든 빚과 비난을 떠안았지. 그때 나는 해외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때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어. 내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눕더니 얼마 안 가 돌아가셨지. 그의 어조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눈빛 속 의미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하고 저에게 접근한 것 모두 계획된 일이었나요? 민 씨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서였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야. 지훈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노건우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였지. 하지만 그는 아주 교활해서 이미 자산을 빼돌렸고 자신도 해외에 숨어 있었어. 나는 민준을 노린 거야. 그는 아버지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게다가 허점이 더 많았거든. 그를 조사할 때 나는 너를 발견했어.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네가 결혼했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지. 나중에 너희가 이혼하고 네가 빈손으로 어렵게 지내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분명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어. 너를 통해 민준의 약점을 더 파악하고 싶었고, 또 노건우의 아들이 자신이 배신했던 여자의 딸을 궁지로 몰아넣었을 때 어떤 꼴을 보일지 보고 싶었어. 제 심장이 마치 차가운 손에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 너는 단순하고 강인하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어. 호텔 뒷골목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시간에 갔어. 하지만 그때 너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더군.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서 복수하는 게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를까? 그럼 저에게 일자리를 주고 저와 결혼한 것은 보상인가요? 연민인가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 서연아, 너와 함께 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 나는 아주 평온했어. 너는 나에게 예전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의 삶을 떠올리게 해. 단순했던 그때의 삶을.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했지. 그건 사실이야. 너는 안정이 필요했고 나는. 그는 저를 보며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복수를 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어. 그럼 민준의 파산은요? 그건 그가 자멸한 거야. 지훈의 어조가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그의 경쟁자들이 핵심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했어. 그리고 지은이가 이미 찾아둔 허점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어. 그가 지은이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을 거야. 내가 한 일은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그가 더 심하게 추락해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없도록 만든 것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를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해. 내 처음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야. 만약 네가 받아들일 수 없고 떠나고 싶다면 나는 동의할 거야. 집, 예금, 네가 받아야 할 것, 심지어 그 이상이라도 내 보상으로 가져가도 좋아.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로감과 한 줄기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처음의 동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 너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은 진심이었어. 지금 너에게 묻겠어. 과거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만. 너는 계속 내 곁에 남아줄래?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잔혹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피해자도 아니었고 순수한 가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품고 저에게 접근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내보였습니다. 그의 기만과 계산이 미웠을까요?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저를 진흙탕에서 끌어내 주었고 저에게 존중, 안정, 그리고 민준이 찾아왔을 때 망설임 없는 보호를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 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뿌린 씨앗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세대에 걸친 원한 속에서 뜻밖에도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복수를 위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안식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거실에는 죽은 듯이 고요했고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제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 속 희미한 희망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이해해. 오늘 밤은 손님방에서 잘게. 그가 손님방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에 이상 연관성 없음 확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건우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민준을 위해 우리 어머니에게 혼담을 꺼낸 적이 있었어. 상대는 내 먼 친척 동생이었지. 그때 우리 집안은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이었어. 너를 조사할 때 처음에는 너와 민씨 집안이 혹시 다른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었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없었고 너는 그저 불행하게도 그와 결혼했던 것뿐이었지. 그렇군요. 이 결혼의 맨 처음부터 그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하며 그렇게나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살인아는 누구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등은 굳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만났던 내 약혼녀. 그 사람과 노건우 쪽 사이에 뭔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쪽 편에 서기로 선택했지.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벨벳 상자 속 반지는 그 사람 것이었어.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지. 가시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아. 그가 말을 마치고 손님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피투성이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너져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명료함과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자멸했습니다. 현 남편은 저를 시작점으로 복수의 판을 짰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홀로 떠도는 상태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남아 계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 복잡한 감정을 지켜낼까요? 날이 점점 밝아오고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한 색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닫힌 손님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의 톱니바퀴는 잔혹하게 돌아가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톱니바퀴가 짓밟고 지나간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